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김주환 교수의 내면소통입니다. 서문입니다. 마음 근력은 정신의 근육이라는 컨셉입니다. 정신의 근육이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하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훈련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명상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데 명상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가 아니고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로 나뉩니다. 명상은 이 배경자, 인식의 주체와 고유함인 이 배경자를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통제와 애씀, 경험자의 통제와 애씀을 내려놓고 소음 대신에 존재 그 자체에 머무는 것입니다. 집착과 고통은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힘이 마음의 근력, 즉 내면 소통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요지는 마음 근력은 정신적 자율성이 열쇠이고 명상은 실용적 도구이며 내면 소통은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하고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에너지 원칙, 능동적 추론, 내재적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 이유. 뇌는 생존하기 위해 세상을 왜곡합니다. 왜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한가? 뇌의 기본 작동 방식이 현대사회에 부적합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뇌는 원시 사회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변화, 최근에 너무 빠른 속도로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감정과 통증 조절을 실패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뇌는 현실을 왜곡하는 장치로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감각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의식 작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원시인의 뇌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뇌 구조물이 가장 중요한데 MPFC, 내측 전전두피질과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 이 두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이 중요합니다. 원시인의 뇌와 현대인의 뇌는 같습니다. 구조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위기 반응 방식 별다른 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멧돼지가 등장하면 이 편도체가 먼저 작동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와 여러가지 뇌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일으켜 심박수를 늘리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소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감소시킵니다.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우선입니다. Fight, Flight, Freeze 반응이라고 하죠. 3F 반응. 감정 흐름 구조는 두려움, 분노, 공격성으로 이어지는데 분노는 공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는 시소 구조로서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저하됩니다. 문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시험과 면접은 전전두피질이 필요한 논리력이 필요한데 뇌는 이것을 위기 상황이라 보고 판단하고 편도체를 작동시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내측 전전두피질은 이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감소되는 것이죠. 시소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는 긴장과 두려움,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근력 훈련은 뇌의 반응을 재설계하는 훈련인데 감정을 통제하고 사고력을 활성화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사고력을 활성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뇌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마음 근력은 전전두피질, MPFC 위시한 여러가지 뇌 구조물들의 연결, 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하지만 그 전에 시소 관계에 있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도체가 과잉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과도하게 공포 반응이 나타나고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저하되며 마음 근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편도체를 진정시켜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리는 이유는 얼룩말은 사람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빨리 잊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굉장히 짧고 강렬합니다. 대신 만성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현대인은 위기 지속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능이나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편도체를 과활성시켜서 이것들이 만성 스트레스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증가시키는데 HPA 액시스라고 하는 요 액시스의 원래는 이게 그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되먹임으로 최말단의 코르티졸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하이포살라무스로 가서 이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억제 기능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둔감화가 됩니다. 따라서 면역이 억제가 되지 않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므로 루푸스나 류머티즘, 크론병 등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는 역설적으로 코르티졸을 투입하는 것이고 이 코르티졸은 스테로이드 약물이 코르티졸과 이제 성분이 비슷한데 인공적으로 만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자기조차도 자기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반응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시소관계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죠. 해결법은 습관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반복 훈련으로 뇌에 새로운 습관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기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의 연결망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몸 기반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흡이나 감각 자극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 기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자기 참조의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도체, 우리가 산으로 하이킹을 갈 때 나뭇가지를 보고 급하게 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뱀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편도체에 그렇게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가지든지 뱀이든지 가장 위험한 것을 먼저 피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보고도 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피했다가 나중에 찬찬히 보면 나뭇가지였다라는 것에 안도하게 됩니다. 이 편도체의 논리는 이를테면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이죠. 둘 사이에 A와 B라는 사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접관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강한 연관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전전두 피질은 논리적인 상관관계,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도체는 아무리 책을 읽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방법밖에 시도할 수 없는데 따라서 몸 기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보시면 전전두 피질은 만 25세 전후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이야기해서 뇌해부학적으로 소아청소년 시기는 만 25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편도체는 조기에 완성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시간적인 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2병은 편도체가 과잉되어 있고 전전두 피질 미성숙되어 있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따라서 만취한 감성 상태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 청소년기 학교 폭력은 단순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고 처벌은 전전두 피질 기능에 호소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편도체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근력의 핵심은 비인지 능력으로 끈기, 집념, 회복 탄력성, 열정, 집중력, 공감력 등이고 실제로 IQ보다 성취에 더 중요하다고
근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세 가지 마음 근력의 뇌과학적 근거를 보시면 나는 나 자신, 셀프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세상 일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자기조절력, 자기동기력, 대인관계력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자기조절력입니다. 대인관계력과 자기동기력은 그 파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존재로 나 자신, 세상 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조절력을 보시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소통 능력인데 나가 나를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힘이죠. 아이와 미는 시간 기반 구조입니다. 경험하는 자, 경험자라고 하는 아이는 현재 3초 단위로 경험을 합니다. 단기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기억하는 자아는 과거에 편집된 장기 기억입니다. 자기 조절은 현재의 자아가 과거의 자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력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고 전전두엽이 주로 관여하는 억제 능력, 발휘 능력, 미래 가치를 선택하는 만족 지연 능력, 마시멜로우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만족 지연 능력,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 의사 결정력과 도덕성, 이런 것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 근력은 근육이기 때문에 자주 쓰면 피로하지만 쉬면 회복됩니다. 또한 반복 훈련 시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능력에 MPFC 가운데 있는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인데 전전두엽의 가운데 있는 유뇌해부학적 구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대인관계력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뇌는 대인관계를 생존 문제로 인식합니다. 단절은 위협으로 느낍니다. 따라서 사회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처럼 뇌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별과 왕따는 진짜로 아프고 실현당했을 때 혹은 왕따를 당했을 때 엔세이드 같은 타이레놀과 같은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이런 고통이 실제로 완화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ACC라는 부분과 앞쪽 인슐라, 전방 섬엽이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대인관계력은 소통 능력입니다. 공감력, 자기표현력, 관계성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와 너 간의 실시간의 정보 처리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역지사지, 그 다음에 앞서 여러 책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Theory of Mind과 관여됩니다. 만 3세 반, 3.5세 정도의 자아 개념이 출발하고 이 MPFC와 Temporal Parietal Junction 두정력, 연결망 발달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자폐증과 감정표현 불능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발달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고통을 감지하는 것은 이 두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가 대인관계의 고통을 처리하는 구조이고 위험 인물을 감지하는 데는 내장 감각이 관여하기 때문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절은 고통이고 연결은 회복이고 그래서 대인관계력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동기력은 세상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세상 일은 연결고리로 나와 너를 잇는 매개가 곧 세상 일이죠. 일에 대한 존중이 몰입을 부르는데 단순히 돌나르기가 아니라 이 성을 쌓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 환경을 바꾸는 자가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해부학적 기반은 MPFC와 DLPFC라고 하는 이 두 부의 연결 강도가 높으면 동기 유지에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중요한데 휴식 명상 시에 활성화되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적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근력의 뇌과학적 근거는 이 MPFC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마음 근력의 통합 허브입니다. 세 가지 마음 근력
모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핵심은 전전두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MPFC를 강화하고 편도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DMN의 중심도 MPFC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멍 때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자기 참조 과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능력이 이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MPFC를 활성화하는 훈련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명상을 들 수 있습니다. 3장,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것. 유전자 결정론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 근력은 근육처럼 훈련이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정관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훈련을 무의하게 합니다. 훈련의 최대의 적이죠.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환경이 유전자 발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DNA는 설계도일 뿐이고, 같은 유전자라도 무엇을 발현할지는 환경, 후천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반 환경에 대해서도 산모, 양육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태반에 흐르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출생 전 환경이 되고, 이것이 유전 못지않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훈련과 선택이 나를 만드는 것이죠.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본 마음 근력 훈련을 보시면, 여기서 보면 환경과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효과인데, 이 B가 유전자 변형이 있는, 유전자의 디펙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Y축이 감정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 것인데, 환경이 좋을 때는 아무리 유전자 변형이 있더라도 감정 조절 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적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건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많이 알려진 개념이죠.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시냅스 연결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상하좌우 반전 고글을 쓰더라도 수일, 수주 후에는 적응이 가능하더라. 반복 훈련만이 뇌를 바꿀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좌절감은 성장의 신호로 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변화를 촉진하고, 어려운 훈련일수록 신경망 변화, 신경 가소성이 가속화되며 잘 안 될수록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뇌가 바뀌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이 신경망을 완성하기 때문에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음 근력 훈련의 본질은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이 아니고 이 신경망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질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장,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는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고정된 존재가 아닌 다중적이고 동적인 복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복합적인 자아구조 덕분에 스스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면 소통. 앞서 보셨다시피 I와 미의 소통. 이것이 자아의 본질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내가 하는 생각, 이야기, 소통의 흐름이고요. 스토리텔링이 자아를 만듭니다. 이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 자아와 감정의 뿌리입니다. 마음 근력이 약하면 스토리텔링도 부정적, 파편화된다. 나는 두 개의 나의 대화다. 주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나. 이 둘의 내면 소통이 바로 자아다 라고 합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인 이유는 부모는 내가 인식하는 나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 나, 무의식의 나까지 낳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넘은 총합 자아라고 할 수 있다. 배경 자아와 내면 소통을 보시면 경험 자아, 배경 자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경험 자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자아입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자아, 이야기 중심으로 형성되고, 배경 자아는 경험자와 기억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배경에서 항상 존재하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스크린이나 영상,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자기 참조 과정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것은 배경 자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힘은 새로운 셀프 토크가 시작되면 새로운 자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쓰는데 이것조차도 내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배경자아이고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아를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내면 소통은 마음 근력의 시작, 자기 변화의 열쇠, 즉 나를 바꾸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은 경험, 마음의 작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시공간 자체도 인간 의식의 산물인데 이것은 뒤에 양자 역학적 통찰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스토리텔링이 되고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형성합니다. 현실은 이야기된 세계이고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현실을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의식 있는 관찰이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관찰 없는 상태에서는 상태가 미정입니다.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둘 다가 가능한 것처럼 관찰이 없을 때는 상태가 미정이지만 관찰하는 순간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 의식이 물질 상태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실체가 아닌 작용과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특성과 내가 만들어내는 환상이 있습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 단일성, 내가 단일하다는 의식은 뇌의 환상인데 왜냐하면 좌우의 분리실험을 통해서 각각 다른 자아가 존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뇌는 시차를 조정해 동시라는 환상을 연출합니다. 왜냐하면 감각 정보는 우리에게 도달하는 속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속성은 시간의 환상으로 시간은 물리현상이 아니고 의식이 구성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움직임에 기반한 상대적 시간 감각만 존재할 뿐입니다. 체화성은 몸이라는 이미지도 환상인데 내 몸이라는 감각은 두 정엽이 구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에 그 뇌경색이 온 신경과학자가 나라는 내 몸이라는 개념을 초월한 경험을 적은 책을 소개한 것을 봤습니다. 테드에도 영상이 있고요. 내 몸이라는 감각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일치할 때 신체 절단 집착증이나 사지 절단, 예를 들어 손이 절단된 환자에서 여전히 손이 느껴지는 환상지, 팬텀 피노미논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뇌는 내적 모델로 적극적인 예측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내면 소통이 자아 형성의 핵심으로 이 스토리를 바꾸면 자아도 변합니다. 감각도 몸도 시간도 모두 뇌의 의미와 효율성을 위해 구성한 것이죠. 5장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추론이 뇌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의식과 지각은 감각이 아니라 뇌의 추론입니다. 의식과 지각은 추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감각 재료는 빛, 진동, 압력 이런 것들은 단순 자극일 뿐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뇌는 이 신호들을 해석해서 지각의 편린을 생성합니다. 뇌는 추론기계로 단순히 이 감각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해석합니다. 감정은 사건 자체보다 뇌의 의식이 부여한 해석에 좌우되는 것인데 배경자의 알아차림으로 스토리텔링과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이 착시를 추론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 착시 실험,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뇌는 상하, 그 다음에 빛이 주어지는 것과 안 주어지는 부분을 추론을 해서 인식합니다. 이 두 면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것을 이 부분을 손으로 가려서 보시면 이 두 부분의 색깔이 놀랍게도 같은 색깔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해석된 이미지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것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뇌의 해석을 보는 것입니다. 감각은 추론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의미들은 기억이 됩니다. 의식은 감각의 스토리텔링이고 그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인식도 앞서 보셨다시피 결국 뇌가 구성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이 추론을 어떻게 하냐? 가추법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가추법은 에비덕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칙과 결과를 통해서 사례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은 타자를 치면 소매가 반들해지겠죠. 결과는 반들반들한 소매를 관찰을 합니다. 따라서 사례는 타자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역이나 귀납법이 아닌 가추법입니다. 장점은 창의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이디어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추는 지각의 핵심입니다. 보는 것도 추론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요. 장미꽃을 장미로 인식하는 것도 가추고요. 뇌는 베이지안 방식으로 확률적으로 의미를 추론합니다. 의식 없이 자동적으로 추론을 수행합니다. 지각이나 기억이나 감정, 의미 전부 뇌의 능동적 추론 결과입니다. 의식은 가추적 해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예측 오류와 자유에너지 원칙을 보시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예측하는데 이때 예측이 틀리면 서프라이즈, 예측 오류가 발생합니다. 감각 정보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은 과거의 경험, 가축법이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예측합니다. 생존은 이 서프라이즈, 예측 오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에너지 최소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감각 자료와 환경에서 들어온 감각 자료와 내가 알고 있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부 모델 사이에 이 괴리를 줄이려고 합니다. 자의식은 내가 예측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의 움직임과 피드백을 총괄하는 주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라는 자의식입니다. 뇌는 늘 내적 모델로 감각 자료를 가추, 해석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유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자기 확증으로 이 예측 오류를 줄이는 것이죠. 내적 모델이 감각을 설명하고 감각이 다시 모델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 속에 나는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예측이 빗나가면 불쾌, 고통, 불안을 안겨주고 예측이 맞으면 안정, 편안, 기쁨을 줍니다. 마음 근력 훈련은 스토리 재편으로 자유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란 존재는 예측을 통해 만들어진 순환 속에 만들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일 뿐 그 이야기를 잘 바꾸는 능력이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능동적 추론을 과정을 위한 모형으로 블랭킷은 아시다시피 담요입니다. 어떤 사건의 발생이 이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말이 어렵지만 특정 상태를 확률적으로 둘러싸 보호하는 담요처럼 보호하는 경계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내부를 부모, 자녀, 내부 배우자, 나를 부모, 자녀, 배우자, 노드로 감싼 구조 이 블랭킷 정보만 알면 외부는 몰라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너지 최소화 관점에서 내부 상태는 감각 상태로 외부를 추론합니다. 행위 상태는 외부를 바꾸며 예측 오류를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뇌는 늘 예측하고 감각 자료를 수집하고 행위 상태로 오차를 수정합니다. 지각과 행위는 예측 오류 수정 루프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자를 봤는데 편도체가 늑대라고 추측하고 뒤로 물러났는데 알고 보니 전전두엽이 고양이였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감각을 지각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감각을 합니다. 의식은 이 순환 한가운데 태풍의 눈처럼 존재합니다. 의식은 몸과 감각, 행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유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정제된 예측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얗게 생긴 원들은 외부 상태입니다. 요 S4, S5, 6, 8 이런 것들 감각 상태라고 하고요. A9, A10은 행위 상태입니다.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한 행위죠. I7은 의식입니다.
마코프 블랭킷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 소통은 S4가 계속 보고 또 봅니다. S5 촉각은 후각 등으로 교차로 확인합니다. 행위 피드백은 자유에너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먹어보거나 만져보는 작용을 합니다. 이거 사과 맞는지에 대해서 이 I7 의식은 질문을 합니다.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 발생 시 각 앞단계, 이 앞에 세 단계는 환각이라고 할 수 있고 뒤에 타인 확인에 실패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몸이라는 블랑켓을 통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움직임으로 나는 나를 추론합니다.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이죠. 경계가 나를 만듭니다. 감각 상태, 행위 상태가 이 두 상태를 합쳐서 경험 자아라고 할 수 있고요. 내부 상태는 배경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 상태와 행위 상태, 그 다음에 내부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타인과 나, 환경과 나를 나누는 지점, 블랑켓입니다. 고통과 범민도 이 경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매틱, 몸으로 하는 운동은 마코프 블랭킷 훈련으로 내부 감각,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보단 내 몸이 주는 감각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는 감정 조절과 의식 성장에 효과적입니다. 움직임 기반 명상은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내면 소통 훈련하는 것인데 감각 예측의 정확도가 증가하여서 예측 오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곧 서프라이즈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뇌를 안정화시키는 것,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 편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몸으로서, 움직임으로써 변화가 가능하다. 생각하는 나 이전에 움직이는 몸이 있다. 의식은 뇌와 몸이라는 마코프 블랭킷이 먼저 존재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이야기 생산장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내재적 질서와 내면 소통을 보시면 기계론적 세계관을 벗어나야 보이는데 우주의 본질은 하나의 유기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사라져야 할 낡은 틀로 이원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실제로는 우주의 본질이 유기적인 흐름, 내면 중심, 몸 정신이 통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론은 일상적인 직관에는 편하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체로서 우주와 내재적 질서를 보시면 상대성 이론의 한계가 있습니다. 거시 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전자나 입자 같은 미시 세계엔 부적절합니다. 전제는 연속성, 결정성, 국지성인데 양자역학의 3대 특징은 이곳에 다 반하는 것입니다. 불연속성, 비결정성, 비국지성입니다. 통일장체성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간과 에너지가 입자가 하나의 장이라는 것이죠. 입자는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장의 파동일 뿐이고 배경이 실체고 입자는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배경 자아가 본래 실체이고 경험 자아는 마치 바다에서 드러난 파도처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내면소통은 바다, 잔잔한 바다, 깊은 바다, 배경 자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 입자는 흐름이 잠시 고정된 형태로 외재는 내재의 특수한 일시적 표현입니다. 인식되는 대상은 예외적인 구멍으로 이건 앞서 설명드렸고요. 세포나 원자나 의식 이 모든 것이 전체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흐름입니다. 내재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드러난 외재 현상이고 인식, 의식, 소리, 입자 모두 내향적인 우주의 펼쳐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마음과 물질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신의 개입이 필요하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전체성을 왜곡하며 신을 인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 전체성을 붕괴시킵니다. 하지만 소마 시그니피컨스라는 몸 의미의 통합 개념은 소마는 몸이라는 뜻인데 물질적 주관과 객관이 통합되는 개념이고 시그니피컨스는 의미와 기호작용의 결과이며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심층 추론 시스템과 유사해서 소마는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간 감각 정보이라고 할 수 있고, significance는 예측 오류, 탑다운, I7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는, 이것이 함께 가는 양방향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는 곧 significance, soma significance의 significance인데, 뇌는 세계의 내향적 표현입니다. 세계를 향한 예측 조정 시스템이고, 예측 실패하면 자유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뇌는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을 갱신합니다. 의식은 정보를 품은 뇌의 예측작용이고, 내면 소통은 그 흐름을, 우주의 그 전체적인 흐름, 배경 자아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7장 내면 소통과 명상에서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인 의미 흐름을 감각하는 것으로 말 이전,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감정과 상태, 형태를 감지하는 것으로 흐름과 연결된 인식 작용입니다. 흐름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자아는 그 흐름을 인식하고 구성합니다. 내면 소통은 감각기관이 아닌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의미를 감지하는 존재의 근본적인 작용입니다. 뇌 발달에 있어서 양육자의 독백이 아이 내면 소통을 자극하는 원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 3.5세 전에는 독백만 가능하죠. 이 셀프 토크, 독백이 내면 소통의 씨앗입니다. 내면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아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자기 가치감은 양육자와 자아를 동일하고 양육자로부터 꾸준히 받는 사랑받는 경험에서 형성됩니다. 자기 긍정 훈련은 따라서 내면 소통을 반복하는 것으로 어릴 적의 목소리를 회상하면서 이것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 관계에서 형성된 이 내면의 목소리가 성인이 되거나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감사와 자기 긍정을 통해서 뇌의 발달과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서 평생 자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내면 소통의 유형과 스타일을 보면 갈등의 본질이 내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머릿속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죠. 부정적인 내면 소통은 갈등을 고착화시키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나의 내면 소통의 패턴이 어떠한 것인지 자각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통 능력의 핵심, 타인과의 소통 능력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은로부터 타인 존중이 가능합니다. 경외심은 자기보다 큰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는 타인의 배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 소통의 습관은 감정과 생각과 관계를 결정하는데, 변화의 출발점은 내 머릿속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입니다.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은 두려움은 몸 상태에 대한 뇌의 해석이므로 편도체가 앞서 경보 시스템이라고 표현드린 바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는 정서, 이모션이 아닙니다. 정서는 본질적으로 부정적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을 통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려움, 부정적 감정은 편도체 기반으로 감정의 본질이고, 정서라고 우리가 헷갈려하는 행복감은 전전두 피질 기반으로 생각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생성되는 원리는 기억 생각을 통해서 신체가 변화하고 이 신체적인 변화를 뇌가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마음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감정은 몸의 문제입니다.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보다는 알로스테시스가 신체가 지속적인 변화로 안정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더 이제 합당한데요. 환경이나 몸 상태에 따라 이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와 의식적인 행동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변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뇌는 몸 상태를 감지하고 불균형을 느끼면 이것을 감정으로 표현해서 생존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감정은 예측 오류로 인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마치 앞서 말씀드린 얼룩말처럼 일시적인 불편 후에 곧 회복되는데,
장애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불편, 만성 스트레스처럼 계속해서 불안과 분노를 쌓게 되고 이것은 예측 오류 수정을 실패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서 통증과 본질적으로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뇌의 능동적 예측 결과가 감정이라면 통증은 신체 신호를 오해하는 것이죠. 둘 다 내부 감각, 예측 오류가 본질입니다. 감정은 몸의 예측 신호를 예측하는 결과인데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몸 관리가 먼저다. 좋은 생각으로는 못 잡는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 통증은 뇌가 그럴 거라 생각해서 이것도 가축우죠.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감정은 몸이 만드는 것이므로 몸을 해결해야 하고 여기에는 내부 감각, 자각 훈련, 자극의 볼륨을 줄이고 주의력을 재분배하는 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력 재배치는 이 감정이라는 예측으로부터 이 통증과 감정, 무의미한 감각을 고통으로 잘못 해석하는 이 문제 발생 위치가 의식이 아니라 신경 시스템의 습관이다. 따라서 의식적 노력, 과거 원인에 집착하거나 생각으로 통제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해결이다. 주의력을 여기에 쓰면 안 된다. 신경 시스템 추론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데 주의력 재배치를 위해서는 사띠 명상 같은 호흡에 집중하고 실시간 감각을 알아차리고 신체 행동, 의례, 몸으로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하는 편도체 안정화법이 훨씬 더 이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편도체는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데 얼굴이나 어깨를 이완한다든지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심박수를 베타차전제 같은 것들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호흡의 역할은 유일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율신경의 루트입니다. 무의식과 연결된 통로로 단 한 번의 깊은 호흡도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 때 무의식적으로 나게 되는 한숨도 이런 호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각을 알아차리고 긴장을 인식하면서 호흡의 변화를 느껴보면 감정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뇌신경계 이완 훈련을 보시면 척추를 곧게 펴고 턱, 목, 어깨, 눈, 얼굴, 혀에 힘을 빼고 호흡에 집중하면 이건 이완시키는 것이죠. 뇌신경계가 이완되고 편도체가 안정됩니다. 호흡, 심장, 복부에 집중하는 실천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고유감각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유감각 훈련은 의도력, 주의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것인데 의도와 움직임, 자각은 뇌의 별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뇌와 의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멍게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멈추면 자기의 뇌를 스스로 흡수해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감정은 고정된 행위 유형, 근육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웃음 치료 같은 것을 보면 일부러 억지로 이제 웃으면서 박수를 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웃는 얼굴을 하게 되면 도저히 그런 웃는 얼굴에 근육을 한 상태에서는 화를 내려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근육의 패턴이 변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변화되는 게 된다. 이것이 고정된 행위 유형이다. 몸을 바꾸면 감정 반응도 바뀌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미소를 짓고 어깨를 이완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불안과 분노가 줄어듭니다. 반복 훈련은 새로운 감정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 이런 감마파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작은 움직임에 집중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 몸의 움직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고유감각 훈련이 몸의 움직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장력 운동, 근력 운동,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운동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내면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이것의 예로 고대 진자 운동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유튜브에 고대진자 운동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고 이것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전주 빚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아차림과 자기참조 과정이 이제 있는데, 자기참조 과정은 지금 여기서 내 생각과 감정과 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동사고, 내면 소통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과 설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념인 해석 방식에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설명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의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과 거리 두는 관계, 두기 단계입니다. 관찰하는 나, 배경자아와 경험하는 나를 구분하는 훈련이죠. 이를 위해서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부르기, 이름 부르기, 감정 이름 붙이기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집니다. 감정이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관찰이 가능하며 분노, 불안 같은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리 두는 것은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고 자유로움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6가지 긍정적 내면 소통 명상,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전두 피지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고 마음 근력, 행복, 건강을 높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훈련입니다. 11장에서는 다양한 전통 명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배경자아에서 머무르는 훈련이다. 앞서 쭉 말씀드렸었죠. 사티나 위파사나, 사마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호흡인데 유일한 의식적, 무의식적 연결고리이다. 호흡 명상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자기수설과 마음 근력을 증가시킨다. 초보자나 현대인 모두에게 필수적이고 빠르고 과학적으로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 북이었습니다.